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은 고대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정시몬 씨가 지은 세계사 브런치 속에 수록된 인도 이야기예요. 재미있으실 거예요. 고대 인도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도는 원조 오리엔트 지역인 중동과 대개 한국, 중국, 일본을 일컫는 극동의 중동과 극동의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며 어느 쪽과도 단순 비교하기가 어려운 독자적인 고대 문명을 이루었다. 하지만 근대 유럽인들의 머릿속에서 인도가 오리엔트의 일부분이었던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인도 최초의 문명은 현재의 파키스탄 지역을 흐르는 인더스 강가에서 번영했는데 이를 인더스 구름 문명이라고 부른다. 인더스 강이 흐르는 분지에서 꽃핀 인더스 문명 역시 물관리, 그러니까 치수가 생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수렵 문명이었던 셈이다. 이 문명의 영광스러운 자취가 남아있는 대표적인 장소가 바로 기원전 3500년경부터 약 1500년간 번성했던 두 도시국가 모헨조다로와 하라파의 유적이다. 하지만 알고 보면 모헨조다로는 북부 인도 방언으로 망자의 언덕, 죽은 자의 언덕이라는 뜻이고, 하라파는 도시 유적이 발굴된 지역 부근에 있는 작은 촌락의 이름을 그냥 따온 것일 뿐, 실제로 당시의 두 도시의 원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유적에서 발굴된 점토판에 등장하는 문자의 판독도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며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번성했던 도시들이 왜 순식간에 버려지고 모래 속에 묻혀버렸는지 정확한 이유 역시 아직 알지 못한다. 학자들은 홍수나 지진 등 대규모 자연재앙이 무방비 상태의 도시에 들이닥쳤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렇게 인더스 문명이 멸망한, 더 엄밀히 표현하자면 역사에서 갑자기 사라져버린, 실종된 후 그 공백을 메운 것은 고대 페르시아 지역에서 온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인도 아리아족이었다. 이들이 인도 북부와 중부를 지배하고 새로운 문명을 이룬 기원전 1500년에서 500년의 시기를 흔히 베다 시대라고 부르는 것은 이때 힌두교의 가장 오래된 텍스트인 베다가 완성되고 그 내용에 따라 사회가 모양을 갖춰갔기 때문이다. 베다는 산스크리트어로 지식, 지혜라는 뜻으로 특히 신에 대한 찬송, 기도문 등을 모은 리그베다가 유명하다. 성경의 잠언쯤에 해당한다고 할까요? 브라만, 시바, 비슈누 등 힌두교의 주요 신들에 대한 개념이 자리 잡고 소 팔자가 상팔자가 된 것도 이 베다 시대부터라고 한다. 힌두교 경전에서는 여러 신들이 소와 이런저런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기도 하다. 이는 아마도 농경사회에서 소가 워낙 쓸모가 많다 보니 소를 함부로 다루지 못하게 할 방법을 찾던 선인들의 지혜가
종교적 도그마로 고착된 것이 아닌가 싶다. 베다 시대가 소를 떠받드는 숭우 정신과 함께 인도 사회에 남긴 또 다른 유산이 바로 저 악명 높은 카스트 제도다. 카스트 제도는 원래 정복민인 아리아인들이 피정복민과 자신들을 구별하기 위해 도입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다양한 사회적 기능과 맞물리면서 점점 엄격한 신분 제도로 정착했다. 학창 시절에 세계사 수업 시간에 졸지 않았다면 다음에 4가지 카스트를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브라마는 사제 계급이고, 크샤트리아는 전사들로 귀족 계급에 해당하죠. 그리고 바이샤가 평민에 해당하고요. 상인과 농민 계급 역시 바이샤에 속합니다. 다음으로 수드라가 있습니다. 육체 노동자고요. 기능공 계급도 이 수드라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각 계급 안에서 모두가 평범할까요? 그 브라만이나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그 계급 안에서는 모두가 평등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가령 브라만 계급 안에서도 힌두교 최고 신들에게 공식적으로 제사를 지낼 특권을 가진 파벌은 매우 극소수다. 브라만뿐 아니라 바이샤나 수드라 계급 내부에서도 여러 계층이 촘촘하게 나뉘어 있다. 게다가 4개의 카스트에는 포함되지 않는 일종의 와일드카드 성격을 지닌 계급도 존재한다. 바로 달리트족이다. 달리트 계급이다. 달리트는 공식적인 카스트 제도에도 포함되지 않을 만큼 인도 사회의 최하층에 있는 부류이다. 심지어 인간 이하의 존재로 취급되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다른 카스트의 사람에게는 이 달리트 출신과 같은 방에서 공기를 마시는 것조차 터부였다고 한다. 달리트가 너무나 더러운 족속이라 조금이라도 가까이 하면 오염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불가촉 천민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왔다. 그런데 더럽다는 것은 신체의 청결성보다는 혈통과 관련이 있다. 카스트가 원래 아리아족의 혈통적 순수성을 보존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는 이론을 받아들인다면 이런 개념이 태어난 배경도 이해가 간다. 즉 달리트란 아리아족과 대비되는 가장 순수한 혈통의 인도 원주민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달리트는 그 내부에서도 사바라, 칸달라, 순디, 도마 등 또다시 다양한 부족들로 계급으로 갈라진다. 기원전 5세기경 집대성된 서양의 그리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에 비견되기도 하는 인도의 국민 서사시가 있는데요. 바로 마하바라타입니다. 그 속에는 이미 고대부터 달리트 족속에 대한 엄청난 견제와 차별이 존재했음을 암시하는 에칼라비아의 에피소드가 등장해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칼라비아는 달리트 부족 중 하나인 니샤다족의 왕자로 활솜씨가 뛰어났어요. 달리트 부족에도 왕자는 있었던 겁니다. 왕자였던 에칼라비아는 더욱 훌륭한 전사가 되기 위해서 당대 인도 최고의 전략가였던 드로나에게 가르침을 청해요. 그런데 드로나는 이미 고귀한
크샤트리아 카스트에 속하는 판다바 일족의 스승이었고요. 특히 그 중에 가장 능력이 출중한 아르주나 왕자를 총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냥터에서 에칼라비아의 활솜씨를 본 드로나는 곧 그가 아르주나를 뛰어넘는 위대한 전사가 될 것을 예감하죠. 자, 그렇다면 드로나는 아르주나를 팽개치고 에칼라비아를 수제자로 삼을까요? 아니면 아르주나와 에칼라비아를 함께 받아들여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도록 할까요? 마하바라타에서 줄곧 위대한 스승으로 불리고 있는 드로나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다음 대목을 한번 들어보시죠. 마하바라타를 좀 읽어 드릴 겁니다. 그리하여 드로나를 흠모하는 니샤다 왕의 아들은 정식으로 스스로를 그의 제자라고 칭했으며 경건하게 두 손을 모으고 그의 앞에서 지시를 기다리며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드로나가 에칼라비아에게 말하기를 오 영웅이여, 만약 그대가 정녕 나의 제자라면 내게 수업료를 바치게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에칼라비아가 매우 기뻐하며 대답하기를 오 훌륭한 스승이시여, 제가 무엇을 드리오리까 말씀만 하소서. 오 베다 경전에 정통한 인물 가운데 으뜸이신 분, 제가 스승께 드리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말했죠. 드로나는 대답합니다. 오 에칼라비아여, 그대가 정말 내게 선물을 줄 생각이라면 나는 그대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가지고 싶네 라고요. 활을 쏠 때 화살과 시위를 동시에 잡는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바치라니 말이죠. 활을 쏘지 말라는 이야기나 매한가지인 거죠. 가르침을 청하는 젊은이에게 한다는 소리가 스승인지 원수인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에칼라비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오 스승이시여, 베다 경전에만 정통하신 것이 아니라 농담도 잘하시는군요 라며 없었던 일로 하고 현장을 떠났을까요? 아닙니다. 조금 더 읽어 드릴게요. 수업료로 엄지손가락을 바치라는 드로나의 이런 잔혹한 말을 듣자 항상 정직을 신봉하며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를 소망하던 에칼라비아는 밝은 표정과 번민 없는 마음으로 지체 없이 자신의 엄지를 잘라 드로나에게 바쳤습니다. 이후 이 니샤다족 왕자가 다시 한번 나머지 손가락들의 도움을 받아 활을 쏘기 시작하자 왕이시여, 그는 자기가 예전의 날렵한 손놀림을 잃어버렸음을 깨닫게 되죠. 이에 아르주나는 기뻐합니다. 질투의 열기가 그에게서 떠나버린 거죠. 정말 비정하죠. 성경을 보면 여호와 역시 아브라함에게 100살이 다 되어서 얻은 귀한 자식 이삭을 산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이 막 칼을 치켜드는 마지막 순간에 취소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 드로나라는 인물은 제자가 되기를 청하며 활쏘기로 대성하려는 그 재능을 보이고 있는 젊은이에게 엄지손가락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거예요. 하지만 더 황당한 것은 에칼라비아의 반응이죠. 제자의 반응이요. 활짝 뛰어도 모자랄 판에
스승의 말에 순순히 따릅니다. 아직 가르쳐준 것도 하나 없는 스승이 자기를 제자로 거둘까 말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승이랍시고 그의 말에 순수하게 따릅니다. 억울하게 자발적으로 그 억울하게 된 거죠. 어쨌든 그렇게 엄지손가락을 잃은 에칼라비아는 이후 어떻게 될까요? 에칼라비아는 결국 엄지손가락이 없이 활 쏘는 법을 익혀내요. 그리고 훌륭한 전사로 거듭납니다. 이것도 어쩌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닌 것 같다 하시네요. 영화 아바타에서는 행성 판도라의 외계인 종족인 나비족이 바로 검지와 중지로 화살을 잡고 활을 당깁니다. 흥미롭게도 이 영화를 감독한 제임스 캐머런이 이 아이디어를 처음 제안했을 때 제작진은 터무니없다며 반대했다고 해요. 그러자 캐머런이 아무 말 없이 직접 세트장에 있던 활을 들고는 검지와 중지로 화살을 잡고 쏘아서 바로 관역을 맞추었다고 합니다. 주변을 침묵하게 만든 거죠. 나중에 캐머런 감독은 자기가 어떻게 관역을 맞췄는지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해요. 그가 어쩌면 마하바라타에서 영감을 얻었을런지도 모를 일이 있죠. 카스트 제도는 지금까지도 인도에서 그 영향력이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 여러 지역에서는 아직도 카스트가 서로 다른 남녀가 결혼하는 것은 거의 로미오와 줄리엣급의 스캔들이자 금기사항이라고 해요. 미국에서 바이샤 출신으로 브라만 출신 여성과 결혼한 나의 인도인 친구에 따르면 흥미롭게도 그런 경우 남편의 카스트가 아내의 카스트를 새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남존 여배식 사고방식 때문인지 아니면 낮은 카스트가 높은 카스트를 오염시킨다는 생각 때문인지는 알 수 없다. 어느 쪽일까요? 제가 보기엔 둘 다인 것 같습니다. 현재 인도에서 카스트 제도는 적어도 공식적, 법률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달리트 출신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이들을 우대하는 사회 제도도 많이 있습니다. 인도에서 광의의 의미로 넓은 의미로 달리트에 포함되는 인구는 1억이 넘어요. 이들은 영국에서 독립한 이후 사회적 차별에 항의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정치력을 키워왔으며 1997년에는 비록 내각 책임제인 인도에서는 상징적 지위에 하나일 뿐이긴 하지만 달리트에서 나라야난이라는 대통령이 배출되기도 했죠. 달리트 출신의 첫 대통령인 겁니다. 하지만 물론 대통령이 한 번 나왔다고 세상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카스트 제도에 따른 차별이 불법이 된 지 60년도 더 지났고 불가촉 천민이라는 용어가 공공장소에서는 터부이지만 지금도 벌건 대낮에 달리트에게 다른 카스트가 자행하는 테러 공격만 해마다 수천 건씩 벌어지는 것이 인도의 현 주소다. 생각해보면 미국 사회, 특히 하이테크 분야에서 인도인 이민자들이 유독 날고 기는 것도 우선 이들이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데다가
미국 사회에서는 카스트의 족쇄가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것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겠다. 그런데 카스트라는 말은 알고 보면 힌두어나 고대의 산스크리트어가 아니라 인종, 종자 등을 뜻하는 포르투갈어 카스타가 그 기원이다. 16세기 인도에 온 포르투갈 상인들이 현지인들의 신분 차별 풍습을 목도하고 처음 카스트라고 부른 이래로 인도에 진출한 영국인들 역시 이 말을 채택하여 사용하면서 유명해졌다. 정작 인도인들은 카스트를 바르나라고 부르는데 이는 산스크리트어로 색깔을 뜻한다. 인도의 민족주의 학자들은 별것 아니었던 카스트 풍습이 정말로 심각하게 변질된 것은 영국의 식민지 지배 기간 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 인도의 민족주의 학자들은 별것 아니었던 카스트 풍습이 정말 심각하게 변질된 것은 영국의 식민지 지배 기간 중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인도인들이 상하로 단결하지 못하도록 계급 간, 계층 간 분열을 계속 조장하는 정책이 식민 지배에 유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랬다고 하더라도 영국인들이 없던 것을 제멋대로 만들어낸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인도인들의 문화적 DNA 속에 사람을 줄 세워서 계층을 나누고 서열화하는 습성이 뿌리 깊게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영국인들이 단지 그런 습성을 이용했을 뿐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은가. 인도 역사상 카스트 제도에 가장 강력하게 도전한 이데올로기는 다름 아닌 불교다. 불교의 개조 샤카무니 즉 석가모니는 부처 앞에 만민이 평등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한술 더 떠서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가르쳤다. 이는 브라만 계급의 종교활동 독점을 비판하는 메시지이기도 했다. 당시 인도에는 인생의 궁극적인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신들에게 복을 내려 달라고 빌 수 있는 기도의 테크닉을 오직 브라만 사제들만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었다. 브라만 사제들은 이를 이용해서 다른 계급들에 대한 굴림을 강화했는데 부처는 이 점을 비판하고 브라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깨달음을 얻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즉 지혜는 카스트 계급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고 가르친 것이다. 이렇게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사고방식을 소개한 불교는 인도 대륙에서도 비교적 힌두교 색채가 덜했던 동북부의 마가다 왕국 같은 변방국들에서 인기를 얻었지만 유감스럽게도 철밥통을 지키려는 브라만 사제들과 그 옹호 세력의 견제 탓에 인도 전역으로는 한동안 뿌리 내리지 못했다. 석가모니의 인멸 후 한동안 정체되어 있던 불교는 기원전 3세기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 대왕 덕의 급성장에 전기를 맞게 됩니다. 역사상 최초로 인도 남북부를 모두 통일한 아소카 대왕이 대제국을 통치할 이데올로기로 불교를 택하고 적극적으로 포교에 나섰기 때문이죠. 전설에 따르면 아소카는 부왕이 지명한 적법한 태자였던 형
왕을 암살하고 왕위를 차지한 뒤 그것도 모자라 왕자를 노릴 수 있다는 이유로 수십 명에 달하는 형제들을 모조리 죽여 버렸다고 해요. 그뿐만 아니라 정복 전체를 버리면서 엄청난 사륙을 저지르는데 이에 따른 죄책감에 괴로워하다가 우연히 불교 승려를 만나 크게 깨닫고 불교에 귀의하게 되었다고 하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아소카 대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후 인도에서 불교는 힌두교와 이슬람교에 밀려서 지금은 거의의 명맥을 찾기도 힘들 지경이 되었죠. 인접한 여러 아시아 국가에서 불교가 크게 융성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현재 인도의 불교도는 약 300만 명인데 심지어 기독교 신자의 수가 그 10배가 넘을 정도죠. 흥미롭게도 인도의 불교도 가운데는 달리트 출신이 많다고 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카스트 제도를 부정하고 누구에게나 불성이 있다고 보는 불교의 교리가 달리트 계층의 불만을 달래주기 때문인 듯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힌두교가 아니라 불교 중흥의 고대사를 상징하는 아소카 사자 주드가 현대 인도의 국가 공식 문양이 된 것도 다소 아이러니하다. 네, 오늘은 고대 인도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그 카스트 제도에 대해서 소개드려 봤어요. 이제는 카스트 제도에 의한 차별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많이 정립이 되었다고 하고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으로요. 그러나 실생활에서는 그 카스트 제도가 여전히 매우 큰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인도가 원하고 있는 그 세계 대국으로서의 엄청난 인구를 가지고 있는 그것도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을 지닌 나라로서 포부가 크죠. 그런데 그들의 그 인도의 포부를 이루어낼 수 있으려면 아주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뛰어넘어야 하는 그 허들이 바로 이 카스트 제도가 아닐까 싶어요. 형식적으로 없어지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모든 계급이, 모든 부족이 서로 평등한 그런 원칙이 지켜지는 나라로 우뚝 섰을 때라야 이후의 어떤 도전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나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처럼 다 마찬가지이듯이 그 카스트 제도에서도 상층부에 있는 그 귀족 계급들이 유지하고 싶겠죠. 아주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유지하고 싶을 겁니다. 나라가 어찌 되든지 말든지 자기네가 가진 부와 지위, 계급 그런 것들만
유지할 수 있다면 된다고 생각하겠죠. 우리나라가 한이 많은 나라라고 하지만 그 인도의 그 넓은 땅에 아주 한이 서려 있을 것 같아요. 이 카스트 제도 때문에. 다행히 우리는 그런 노비 문화나 백정 이런 것들에 대한 신분 이런 것들이 근대를 거쳐 내려오면서 흔적도 없이 우리는 말끔히 사라지는 그런 소탕하는 계기들이 역사에서 있어 왔는데 인도에게는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했던 것 같아서 또 영국의 식민지 치하에 있을 때조차도 영국이 인도 그 국민들 간의 단합이나 협력 이런 것들을 저해하기 위해서 오히려 카스트 제도를 부추겼다고 하더라고요. 카스트 제도가 더 공고히 되고 그 계급에 의한 차이가 더 심각하게 고착화되고 벌어지는 그 갭이 또 엄청나게 더 커지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또 다른 인도 관련한 서적에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역사 속에서 불교라는 그 위대한 아름답고 고귀한 종교가 탄생을 했는데 그 수혜를 인도인들은 못 받고 있고 덕분에 우리는 받고 있으니 감사한 일이지만 말이죠. 네, 이렇게 오늘은 고대 인도와 인도의 카스트 제도, 힌두교, 불교 이런 인도를 지탱해 오고 있는 큰 줄기와 정신적 맥락을 좀 짚어봤어요. 재미있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피곤이 몰려와서 몇 번 졸면서 읽어가지고 전달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모쪼록 허접한 방송이지만 고급지게 잘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말짱한 정신으로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미셸이었습니다.